미국이 동맹국을 이렇게 대우한다고? 사우디 왕세자의 분노가 백악관을 뒤흔들었습니다. 전하, 긴급 상황입니다. 미국이 우리 사막에서 피를 흘린 진정한 친구들을 모욕했습니다. 사우디의 칼리드 왕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초유의 에너지 최후 통첩을 던졌고 그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던 구호는 사우디의 검은 황금 앞에 무력화되었고 트럼프가 마침내 무릎 꿇었습니다. 사우디는 왜 한국을 위해 미국과 전면전을 벌였을까요? 그 답은 50년 전 섭씨 52도 사막에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72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저는 아델 알라시드입니다.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30년간 일해온 투자 전문가죠. 그날 새벽 저는 리야드 사무실에서 미국 CNN 속보를 보고 있었습니다.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불법 체류자 300명 집단 체포. 화면 속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손목에 수갑을 찬 채 줄줄이 연결된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고 있었어요. 마치 노예 시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쩍 스친 기억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죠. 아델, 한국인들을 절대 잊지 마라. 그들은 우리가 가장 어려웠을 때 사막에서 피를 흘려준 진정한 친구들이다. 저는 즉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칼리드 왕자의 직통번호였죠. 전하, 긴급 상황입니다. 미국이 한국 기술자들을 범죄자처럼 체포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아델? 조지아에서 한국 엔지니어 300명이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닙니다. 이건 모욕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왕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알겠네. 즉시 워싱턴으로 특사를 보내게. 자네도 함께 가게. 6시간 후 저는 사우디 왕실 전용기 안에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조지아 애틀랜타. 제 옆에는 파이잘 알 만수르 네옴시티 개발 총괄이 앉아 있었죠. 아델, 정말로 개입해야 할까?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파이잘, 당신도 알잖습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가 얼마나 한국인들을 존경했는지. 비행기가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 저는 서류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한국 근로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모두들 시커먼 얼굴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조지아 구금 시설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상황은 화면으로 본 것보다 더 끔찍했어요. 철창 너머로 한국 기술자들이 보였습니다. 곰팡이 핀 벽, 깨진 변기, 바닥에는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고 있었죠. 한 명당 겨우 2평 남짓한 공간에 5명씩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흉악범입니까? 왜 이런 곳에 가둬놓은 거죠? 비자 문제래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때 철창 안에서 누군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당신 혹시 사우디에서 오셨습니까? 한국어를 조금 아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강태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석 엔지니어였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는 미국 회사 GM이 요청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법 체류자라니요? 저는 그의 손을 철창 사이로 잡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구금 시설을 나온 저는 즉시 칼리드 왕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건 인권 유린입니다. 백악관에 연락하게. 트럼프와 직접 통화하겠네. 1시간 후 역사적인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저는 왕자 옆에서 그 대화를 들었죠. 트럼프 대통령, 나는 칼리드다. 조지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네. 아, 왕자님. 그건 단순한 이민법 집행입니다. 300명을 쇠사슬에 묶는 게 단순한 집행인가?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엔지니어들이네. 미국 법은 엄격합니다. 우리는? 칼리드 왕자가 트럼프의 말을 잘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우리 사우디는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네. 만약 72시간 안에 그들을 석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국과의 모든 방산 계약과 에너지 협정을 재검토할 것이네. 전화기 너머로 트럼프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자님, 그건 너무 성급한 72시간이네. 대통령,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파이잘과 눈을 마주쳤죠. 이제 판은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제조업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도미노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왜 사우디가 이토록 강경하게 나왔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50년 전 뜨거운 사막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을 펼쳐보기로 했습니다. 호텔방에서 저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거기엔 50년 전 이야기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죠. 오늘 한국에서 온 젊은이들을 만났다. 그들의 눈빛이 인상적이다. 가난하지만 자부심이 넘친다. 아버지는 당시 사우디 건설부 차관이었습니다. 수도 리야드에서 홍해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건설을 총괄하고 있었죠. 그 프로젝트를 따낸 회사가 바로 한국 기업들이었습니다. 일기장을 넘기다 보니 더 자세한 기록이 나왔어요. 기온이 섭씨 52도까지 올라갔다. 미국 기술자들은 모두 숙소로 돌아갔지만 한국인들은 계속 일했다. 놀라운 사람들이다. 저는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아버지를 따라 건설 현장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겨우 10살이었던 저는 처음 보는 광경에 놀랐었죠. 한국 근로자들이 뜨거운 햇볕 아래서 콘크리트를 붓고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그들은 노래를 부르며 일했어요. 새마을 노래였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게 그들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그 중에 김상철이라는 현장 감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특히 친했던 분이죠. 어느 날 일기장에 이런 기록이 있었어요. 오늘 김 감독이 쓰러졌다. 사흘째 물만 마시고 일한 것이다. 왜 그랬냐고 물으니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굶고 있다고. 자기 도시락까지 아껴서 돈을 붙이고 있었다. 아버지는 즉시 김 감독을 병원으로 보냈고 모든 한국 근로자들에게 추가 식량을 지급했다고 해요. 한 달 후 더 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모래폭풍이 몰려온 거예요. 시야가 5m도 안 보이는 상황이었죠.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모든 작업을 중단시켰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계속 일하겠다고 고집한다. 김 감독이 말했다. 약속한 날짜는 지켜야 한다. 그게 한국인의 신용이다. 폭풍 속에서 한국 근로자들은 서로를 밧줄로 연결하고 작업을 계속했어요. 그때 사고가 났습니다. 젊은 한국 근로자 하나가 모래에 파묻혔던 거예요. 박수만. 김상철 감독이 미친 듯이 모래를 파헤쳤습니다. 다른 한국인들도 맨손으로 모래를 퍼냈어요. 그 모습을 본 사우디 근로자들도 뛰어들었습니다. 형제를 구하자. 한국인과 사우디인이 함께 모래를 파냈어요. 종교도, 언어도 달랐지만 그 순간만큼은 한 마음이었죠. 30분 만에 박수만을 구해냈습니다. 숨이 끊어질 뻔했지만 살아있었어요. 그날 밤, 김상철 감독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알라시드 차관님, 감사합니다. 사우디 형제들이 없었다면 우리도 감사하네. 자네들이 보여준 형제에 감동했어. 그날 이후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인과 사우디인이 진짜 형제처럼 일했죠. 라마단 기간이 되자 더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슬림들은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을 해야 했어요. 한국 근로자들이 이를 알고는 자발적으로 그들 앞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상철 감독이 지시한 거였어요. 우리도 낮엔 먹지 말자. 사우디 형제들에 대한 예의다. 이 소식이 사우디 왕실까지 전해졌습니다. 당시 왕세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김상철 감독에게 말했죠. 당신들의 배려에 감동했소. 한국인들은 진정한 친구요. 왕세자는 모든 한국 근로자들에게 특별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김 감독은 정중히 거절했어요. 감사하지만 우리는 일한 만큼만 받습니다. 그게 한국인의 자존심입니다. 왕세자는 더욱 감동했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소? 한국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겠소. 그렇게 한국 사우디 우정 장학금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매년 100명의 한국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어느 날 저녁, 김 감독이 아버지를 숙소로 초대했습니다. 천막 안에는 한국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김치, 된장찌개, 그리고 소주까지. 사막 한가운데서 말이죠. 알라시드 차관님, 이게 우리 한국 음식입니다. 함께 드시죠. 아버지는 처음 먹어보는 김치에 놀라면서도 정말 맛있게 드셨어요. 어떻게 사막에서 김치를 담갔나? 한국에서 배추씨를 가져왔어요. 여기 오아시스 근처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죠. 아버지는 감탄했습니다. 불모의 땅에서도 생명을 키우는구나. 그날 밤, 두 사람은 형제의 을을 맺었습니다. 아버지는 김 감독에게 아랍식 형제 맹세를 했고, 김 감독은 한국식으로 의형제를 맺었죠. 김 형님이라 부르겠네. 알동생, 고맙네. 그런데 진짜 시험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대형 크레인이 쓰러지면서 한국 근로자 3명이 깔렸어요. 병원이 너무 멀었습니다. 구급차로 2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였죠. 김 감독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동료들을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즉시 왕실 헬기를 불렀습니다. 당시엔 왕족만 쓸 수 있는 특권이었죠. 건설부 관리들이 말렸어요. 차관님, 그건 월권입니다. 왕실에서 문제 삼으면 내가 책임지겠네.
형제를 구하는데 무슨 망설임이 있겠는가? 헬기가 도착했고 3명 모두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 근로자들 사이에선 아버지를 사막의 천사라고 불렀다고 해요. 김 감독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차관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가 아니네. 우리는 형제 아닌가. 그리고 언젠가 자네 나라가 강해지면 그때 우리를 도와주게. 약속합니다. 한국이 강해지면 반드시 사우디를 도울 것입니다. 제 아들에게도 손자에게도 이 약속을 전하겠습니다. 김 감독은 그 자리에서 메모를 꺼내 혈서를 썼어요. 대대손손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 2년 후 고속도로가 완공됐습니다. 개통식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근로자들이 준비한 깜짝 선물이 있었던 거죠. 고속도로 시작점에 거대한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아랍어와 한글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영원한 우정의 길 1975년 한국과 사우디가 함께 만들다. 사우디 국왕이 직접 참석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땀과 정성에 감사한다. 그들은 영원한 우리의 친구다. 한국 근로자들이 떠나는 날, 공항은 눈물바다가 됐어요. 사우디 근로자들이 한국인들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형제여, 다시 만나자. 인샬라. 꼭 그러자. 김 감독이 작은 상자를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차관님, 별건 아니지만 제 아내가 만든 김치입니다. 드셔보시고 한국을 기억해 주세요. 자네들이 흘린 땀을 어떻게 잊겠나? 사우디는 영원히 한국의 친구일세. 비행기가 떠나고 아버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진정한 친구들을 떠나보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언젠가 그들의 나라가 위대해질 것이고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줄. 아들, 이 일기를 읽거든 기억해라. 진정한 우정은 시간과 거리를 초월한다. 한국인들을 잊지 마라. 저는 일기장을 덮으며 결심했습니다. 50년 전 아버지와 김 감독이 나눈 약속을 지킬 때가 왔다고. 지금 칼리드 왕자가 미국에 던진 72시간의 최후 통첩도 바로 그 약속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일기장을 읽고 난 다음날 아침, 72시간의 카운트다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첫 24시간, 백악관은 침묵했어요. 국토안보부 브래드 윌킨슨 특별수사관은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죠. 이것은 미국법 집행의 문제입니다. 어떤 외국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저는 리야드로 돌아와 칼리드 왕자를 만났습니다. 왕자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트럼프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군. 좋아. 그럼 보여주지. 왕자는 즉시 에너지부 장관을 불렀습니다. 내일부터 미국향 원유 수출을 재검토하게. 그리고 아람코 뉴욕 사무소에 연락해서 미국 정유사들과의 계약을 모두 보류시키게. 전하. 그럼 하루 500만 배럴이. 알고 있네. 실행하게. 소식은 즉시 월스트리트로 퍼졌습니다. 원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20달러나 급등했죠. 미국 증시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48시간째. 미국 언론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CNN은 사우디의 경고? 진짜일까라는 긴급 특보를 내보냈고 폭스뉴스조차 에너지 안보 위기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때 저희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였어요. 알라시드 고문님. 저는 한국 외교부 김효진 차관입니다. 사우디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삼성과 LG가 미국 공장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판이 커지고 있었어요. 한국 대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이렇게 썼죠. 미국은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다. 법과 질서가 최우선이다. 라고 영어로 썼습니다. 60시간째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텍사스의 정유 공장들이 비상사태를 선언했어요. 사우디 원유 없이는 가동률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였죠. 주유소 기름값이 갤런당 1달러나 올랐습니다. 제가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끝까지 가실 겁니까? 아들,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영원히 한국을 도울 기회를 잃게 될 거야. 50년 전 너의 아버지가 왜 목숨을 걸고 한국인들을 도왔겠나? 의리 때문이었겠죠. 맞아. 그리고 지금이 그 의리를 보여줄 때야. 그때 파이잘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전하, 일본과 중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일본이 한국에 전면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중국도 한국 기업들에게 특별 투자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완전히 고립되고 있었어요. 66시간째 백악관에서 첫 신호가 왔습니다. 국무장관이 사우디 대사를 만나 물었다고 해요. 정말로 에너지 협정을 파기할 겁니까? 남은 시간은 6시간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제 휴대폰이 울리는 걸 들었습니다. 조지아 구금소에 있는 강태원 씨였어요. 어떻게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알라시드 고문님, 우리 때문에 사우디가 위험을 감수하지 마세요. 강 선생님, 이건 단순한 도움이 아닙니다. 50년 된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저는 아버지와 김상철 감독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전화 너머로 강태원 씨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상철, 그분은 저희 아버지의 은사였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사우디 은인들을 잊지 말라고. 순간 전율이 흘렀습니다. 50년의 세월을 넘어 인연이 이어진 거였어요. 70시간째 미국 의회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미쳤나? 사우디를 적으로 만들 셈인가? 한국 기업들마저 철수하면 우리 제조업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마침내 71시간 30분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트럼프 본인이었어요. 칼리드 왕자, 대화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30분 남았네. 대통령, 한국 기술자들을 석방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없네. 무조건 석방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72시간이 되기 5분 전 조지아 구금소의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석방된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강태원 씨가 석방되자마자 한 통화가 걸려왔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본사였습니다. 강 전무님, 즉시 귀국하세요. 미국 사업 전면 재검토가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테네시 공장은 GM 문제는 그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삼성 SDI, SK이노베이션까지 모든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기술자 철수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애틀랜타 공항에 한국행 특별기가 줄지어 서 있었죠. 수천 명의 한국 기술자와 그 가족들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공항 대합실은 이별의 현장이었어요. 미국인 동료들이 한국 기술자들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가지 마. 너가 없으면 우리 라인은 돌아가지 않아. 미안해. 잭. 하지만 우리 회사 결정이야. 그럼 나라도 가르쳐주고 가. 제발. 한국 기술자들도 마음이 아팠겠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진 후였어요. 박선아 씨를 만났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 전문가였죠. 이렇게 갑자기 떠나도 됩니까? 저희를 범죄자 취급한 나라에 더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사우디가요? 네옴시티에 한국 전용 테크 단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무관세 100년 임대, 그리고 안전한 자치권까지. 이건 저도 처음 듣는 소식이었어요. 칼리드 왕자가 벌써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사흘 후 테네시 스프링힐 GM 공장. 아침 8시 출근한 미국 엔지니어들이 당황했습니다. 한국 팀이 관리하던 구역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다들 한국으로 돌아갔대. 회사 지실에 공장 매니저 톰 하리슨이 비상벨을 눌렀어요. 전 직원 비상 소집. 위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배터리 셀 양산 라인이었습니다.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압력도 불안정합니다. 대체 뭘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 거야? 미국 기술자 20명이 달라붙었지만 소용없었어요. 한국 팀은 매뉴얼에 없는 미세 조정을 감각으로 해왔거든요. 정오가 되자 첫 번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펑! 모두 대피. 다행히 작은 폭발이었지만 라인 전체를 정지시켜야 했어요. 톰 하리슨이 본사에 긴급 보고했습니다. 한국 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당장 생산이 중단됐어요. GM 최고 경영자 메리 바라가 직접 현장으로 날아왔습니다. 정확히 뭐가 문제입니까? 한국 엔지니어들이 하던 일이 100가지가 넘습니다. 온도 조절, 압력 관리, 화학물질 배합, 품질 검사. 그들은 0.1도 차이도 감지했어요. 그럼 다시 불러오면 되잖아요. 이미 다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을 거래요. 메리바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생산은? 오늘 수율 45%입니다. 내일은 더 떨어질 겁니다. 그날 밤 GM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한국 없이 전기차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최소 1년은 걸립니다. 미국 기술자를 교육시켜도요. 1년? 그럼 그동안 테슬라한테 시장을 다 빼앗기잖아.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다음날 미시간 디트로이트 GM 본사 엔진 설계팀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 협력업체들이 모두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모비스, 만도, 한온시스템, 한국 부품업체들이 일제히 공급을 중단한 거예요. 단순히 배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브레이크, 에어컨, 전장 부품까지 현대차 그룹 계열사들이 공급하던 핵심 부품이 모두 끊긴 거죠. 포드도 마찬가지였어요. 켄터키 루이빌 공장장이 울며 전화했습니다. F150 라이트닝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SK온 배터리 없이는 한 대도 못 만들어요. 크라이슬러는 더 심각했습니다.
한국 부품이 전체의 40%였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자동차 산업만이 아니었어요. 텍사스 오스틴, 테슬라 기가 팩토리, 일론 머스크가 직접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삼성 SDI 팀이 철수했다고? 네. 어제 밤 비행기로 전원 귀국했습니다. 그럼 4680 배터리는? 생산 불가능합니다. 그들만의 코팅 기술이 있었거든요. 머스크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대체 왜 아무도 몰랐던 거야? 한국이 이렇게 중요한 줄 옆에 있던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위에서는 듣지 않았죠. 한국 기술자들을 그저 값싼 노동력으로만 봤으니까요. 그 순간 머스크도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들의 오만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어요. 버지니아 뉴포트 뉴스 조선소, 미 해군의 자존심, 차세대 항공모함 CVM-80 엔터프라이즈 건조 현장이었습니다. 특수강 용접이 불가능합니다. 왜? 한국대우조선 기술자 15명이 담당했는데 모두 철수했습니다. 미국 용접공은? 시도해봤지만 균열이 생겼습니다. 잠수함용 특수강은 한국 기술자만 다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어요. 국방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항공모함 건조가 중단됐다는 게 사실입니까? 최소 1년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 소식을 들으면 모두가 침묵했어요. 미국 해군력의 상징인 항공모함 건조가 한국 기술자 15명 때문에 멈췄다는 건 국가 안보의 치명적 약점이었으니까요. 월스트리트는 이미 피바다였습니다. 다우존스 하루 만에 8% 폭락, 나스닥 12% 급락, S&P 500 10% 하락.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하루였어요. CNBC 앵커가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한국 리스크가 현실이 됐습니다. 투자자들은 패닉입니다. 그때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실리콘밸리였습니다. 인텔 펩42 공장, 최첨단 7나노 공정 라인이었죠. 장비가 멈췄어요. 왜? 한국 장비업체 기술자들이 철수했습니다. 원격 지원도 거부하고 있어요. 반도체 장비의 핵심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던 한국 기업들이 일제히 공급을 중단한 거였습니다. 애플도 비상이 걸렸어요. 아이폰 16 생산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설마 또 한국? 디스플레이는 삼성과 LG, 메모리는 SK하이닉스. 대체제가 없습니다. 팀 쿡이 이사회에서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은 단순 공급자가 아니라 핵심 파트너였어요. 구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튜브 서버가 위험합니다. 삼성 서버용 SSD 공급이 중단됐어요. 아마존 AWS도 같은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요. 클라우드 3사가 모두 한국 부품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 전역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하이오 콜럼버스의 인텔 공장. 한국 없이는 반도체 생산 불가능. 엘라베마 헌츠빌의 보잉 공장. 한국 탄소섬유 없으면 항공기 제작 중단. 텍사스 휴스턴의 엑슨모빌. 한국 조선소 없이는 LNG선 확보 불가. 이제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부품 공급자가 아니었어요. 미국 산업의 심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심장이 멈춘 지금 미국 경제 전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 경제 참모들이 모두 모였어요. 표정들이 우울했습니다. 대통령님, 이대로면 대공황입니다. 제조업 전체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계속 폭락 중입니다. 트럼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한국 하나 때문에 미국이 무너진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미국 GDP 전망치 마이너스 5%, 실업률 전망 15% 급등, 무역적자 1조 달러 돌파 예상? 재무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이제 선택지가 없습니다. 한국에 무릎 꿇든가? 아니면 미국 제조업이 죽든가? 리야드 리츠칼튼 호텔, 한국 재계 총수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삼성 이사장, LG 회장, 현대차 회장, SK 회장. 한국 경제의 70%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칼리드 왕자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네옴시티는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인류의 미래를 만드는 실험장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을 모시고 싶습니다. 화면에 네옴시티 조감도가 떴어요. 홍해와 접한 사막에 펼쳐질 1000평방킬로미터의 한국 특구. 이곳은 한국 영토나 다름없을 겁니다. 독자적인 법률, 독자적인 행정, 심지어 한국어를 공용어로 쓸 수 있습니다. LG 회장이 물었습니다. 왕자님,
왜 한국에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주시는 겁니까? 칼리드 왕자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1975년 한국인들이 우리를 위해 사막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왕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들, 그 이야기를 해주게. 저는 일어나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50년 전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 근로자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헌신적이었는지. 그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꿈을 가진 개척자들이었죠.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김상철 현장 감독이 했던 말입니다. 언젠가 한국이 부강해지면 사우디를 돕겠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한국은 부강해졌고 이제 우리가 함께할 때입니다. 삼성 이사장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김상철 선배님을 저도 압니다. 삼성건설 초창기 멤버셨죠.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우디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때 파이잘이 구체적인 혜택을 설명했습니다. 법인세, 연구 면제, 근로자 소득세 면제, 모든 원자재 관세 제로, 사우디 국부펀드 1000억 달러 즉시 투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파이잘이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중동 전체 시장을 한국 기업에게 독점적으로 개방하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까지. 현대차 회장이 놀라서 물었어요. 인구 4억의 시장을 독점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자동차, 전자제품, 배터리, 반도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을 최우선 파트너로 하겠습니다. SK 회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연간 시장 규모가 5천억 달러는 되겠네요.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칼리드 왕자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미국이 여러분을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을 왕족처럼 모시겠습니다. 이게 사우디의 약속입니다. 그때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강태원 씨였습니다. 알라시드 고문님, 저희가 네옴시티 제안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강 선생님,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50년을 이어온 우정의 결실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통화를 끊고 나니 한국 총수들이 결정을 내린 것 같았어요. 삼성 이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옴시티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습니다. 최첨단 3나노 공정 라인을요. LG 회장도 따라왔어요. 배터리 기가팩토리 3개를 건설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수소차 공장, SK는 정유화학 단지를 약속했죠. 총 투자 규모 3천억 달러. 한국 역사상 최대의 해외 투자였습니다. 소식은 즉시 전 세계로 퍼졌어요. 블룸버그는 한국 사우디 동맹, 미국 패권의 도전이라는 제목을 뽑았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21세기 실크로드의 탄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한국을 잃는 것도 문제지만 그들이 사우디와 손잡는 건 악몽이었으니까요. 미국 국무장관이 급히 리야드로 날아왔어요. 왕자님,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입니다. 한미동맹을 생각해 주십시오. 칼리드 왕자가 차갑게 대답했죠. 동맹? 동맹국 국민을 쇠사슬에 묶는 게 미국식 동맹입니까? 그건 실수였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사과는 한국에 하세요. 그리고 이미 늦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 트럼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보고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사우디와 3천억 달러 계약을 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중국도 2천억, 일본도 1천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럼 미국은? 한국 기업들이 모든 신규 투자를 중단했습니다. 트럼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때 경제수석 보좌관이 아이패드를 들고 뛰어 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 실시간 상황입니다. 다우존스가 장중 10% 폭락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어요. 화면에는 빨간색 숫자들이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악재가 날아왔습니다. 미시간 주지사의 긴급 전화였죠. 대통령님, 디트로이트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GM, 포드, 크라이슬러 모두 생산 중단 위기입니다. 한국 부품 때문에? 부품도 부품이지만 기술 지원이 끊겼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없으면 신차 개발이 불가능해요. 트럼프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미국이 한국 따위에게. 국무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통령님, 따위라는 표현은 한국은 이제 G7 국가이고 기술 강국입니다. 그래도 미국이 더 강하잖아. 군사력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은. 재무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대통령님, 골드만삭스가 방금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 없이 미국 제조업은 20년 후퇴한다고요. 바로 그때 부통령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 의회가 난리입니다.
공화당 의원들까지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있어요. 뭐라고? 탄핵. 미국 경제를 파탄냈다는 이유로요. 트럼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백악관 집무실. 트럼프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젊은 시절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아버지, 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영부인 멜라니아였습니다. 도널드, 괜찮아요? 멜라니아, 내가 실수한 것 같아. 무슨 실수요? 한국을 너무 얕봤어. 그들이 단순한 하청업체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들이 진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멜라니아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되지 않을까요? 대통령이 사과한다고? 그것도 한국에? 자존심이 중요해요. 아니면 미국이 중요해요? 트럼프는 아내의 말에 침묵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트럼프는 비밀리에 측근들을 불러 모았어요. 재무장관, 국무장관, 그리고 경제수석보좌관. 솔직히 말해봐. 한국 없이 정말 안 되는 건가? 재무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70%, 디스플레이 90%, 배터리 60%를 한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국무장관도 거들었어요.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K9 자주포, K2 전차 기술이 없으면 우리 방산 수출도 타격입니다. 경제수석이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애플, 구글, 테슬라 모두 한국 부품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트럼프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사과해야 한다는 거군. 그것도 공개적으로. 진정성 있게요. 트럼프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무릎을 꿇어야 하는 순간이 온 거였어요. 오전 9시 백악관 대변인실.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로즈가든에서 특별 성명을 발표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무슨 발표인데요? 한국 관련 사안입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CNN은 특별 생방송을 준비했고 한국에서도 모든 방송사가 생중계 준비를 했죠. 오후 1시 백악관 로즈가든. 이미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백악관 직원들도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역사적인 순간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1시 30분, 트럼프가 대기실에서 연설문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들어왔어요. 대통령님, 준비되셨습니까? 아니, 전혀. 하지만 해야겠지.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용기가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1시 50분, 트럼프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넥타이를 고쳐 매고 머리를 다듬었어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오늘 너가 미국을 구하는 거야. 2시 정각, 로즈가든. 트럼프가 연단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걸음걸이와는 달랐어요. 조심스럽고 무거운 발걸음이었죠. 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서울 광화문 대형 전광판 앞에도 수천 명이 모여 있었어요. 이제 뭐라고 할까? 설마 진짜 사과할까? 트럼프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 국민 여러분. 첫 마디부터 이례적이었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지아에서 일어난 일은 미국의 실수였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트럼프가 공개 사과를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파트너였고 우리가 그들을 잘못 대했습니다. 트럼프가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는 게 카메라에 잡혔어요. 본인은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 순간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트럼프가 준비한 원고를 접었어요. 그리고 즉석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강한 미국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나온다는 것을.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은 우리가 어려울 때 함께해준 친구였습니다. 6.25 전쟁도 함께 싸웠고 베트남도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배신했습니다. 트럼프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실제로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백악관 기자단 역사상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발표합니다. 첫째, 한국인 전문 인력을 위한 골드비자 신설, 무제한 체류, 가족 동반, 영주권 자동 부여. 둘째, 피해자 전원에게 1인당 $100만 배상. 셋째, 한국 기업에 대한 10년간 법인세 면제. 넷째, 한미 기술 파트너십 협정 체결.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한 일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거예요. 90도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사죄의 제스처였습니다. 15초간 고개를 숙인 채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전 세계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전광판을 보던 시민들이 조용해졌어요. 와, 진짜 사과했네. 트럼프가 고개를 숙이다니. 한 노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50년 만이야. 미국이 우리한테 이렇게 나온 건 백악관 로즈가든. 트럼프가 연단을 떠나려는데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대통령님,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트럼프가 돌아봤어요. 후회요? 네, 합니다. 한국을 더 일찍 인정하지 못한 걸 후회합니다. 그리고 퇴장했습니다. 백악관 안. 트럼프가 집무실로 들어오자 참모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하셨습니다. 대통령님, 미국을 구하셨어요. 하지만 트럼프는 지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지. 한국이 우리 사과를 받아줄지도 모르잖아.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한국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트럼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려면 먼저 겸손해져야 하는구나. 그날 저녁, 미국 전역의 뉴스는 트럼프의 사과로 도배됐습니다. 폭스뉴스 역사적 굴복인가? 현명한 선택인가? CNN, 트럼프의 눈물, 진정성 있었다. MBC, 한국 없는 미국은 불가능하다는 인정. 월스트리트는 즉각 반응했어요. 다우존스 5% 반등, 나스닥 7% 급등.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사과는 시작일 뿐, 이제 미국이 진정성을 보여줄 차례다. 일주일 후, 네옴시티 한국 특구 기공식. 홍해가 보이는 사막 한가운데 5만 명이 모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고 사우디 왕세자도 함께했죠. 새벽 5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도착한 건 87세의 박정수 할아버지였습니다. 1975년 사우디 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했던 1세대 근로자였죠. 50년 만에 다시 왔구나. 할아버지는 뜨거운 사막의 모래를 한 움큼 쥐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여기서 죽을 뻔했었지. 52도 더위에 쓰러졌는데 사우디 친구가 물을 나눠줘서 살았어. 옆에는 할아버지의 손자 박진호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엔지니어로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거였죠. 할아버지, 그 사우디 친구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모르지. 이름이 무함마드였는데 살아계실까? 그때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노인들이 입장했습니다. 1970년대 한국 근로자들과 함께 일했던 사우디 원로들이었어요. 그중 한 노인이 박정수 할아버지를 보고 멈춰섰습니다. 혹시 박 미스터?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함마드? 정말 무함마드야? 오 알라, 정말 박이구나. 50년 만이야. 두 노인이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네 때문에 살았어, 무함마드. 그때 준 물 한 모금이 날 살렸다고. 나도 자네 덕분이야. 자네가 가르쳐준 김치 담그는 법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어. 이런 재해가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 측에서도 1세대 근로자 200명이 특별 초청됐어요. 사우디 정부가 전원 1등석 항공권과 최고급 호텔을 제공했죠. 김상철 감독의 아들 김영호도 왔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안전모를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사우디는 제2의 고향이라고. 그곳에 묻히고 싶다고까지 하셨죠. 칼리드 왕자가 직접 김영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상철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공사 현장에서 뵀었죠. 한국 전통 연을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입니까? 네. 그 연은 아직도 왕궁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져왔어요. 왕자의 수행원이 조심스럽게 연을 가져왔어요.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명한 태극 문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김영호가 연을 받아들고 흔꼈습니다. 아버지가 만드신 연이 왕궁에 있었다니? 그때 아델 알라시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단순한 기공식이 아닙니다. 50년 전 시작된 형제회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아델은 낡은 사진 한 장을 큰 화면에 띄웠어요. 젊은 시절의 한국 근로자들과 사우디 관리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환하게 웃고 있었죠. 이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막에 고속도로만 만든 게 아니었어요. 미래로 가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무대 위로 젊은이들이 올라왔어요. 한국과 사우디의 20대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한국 청년 이준혁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희는 할아버지 세대의 땀과 눈물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사우디 청년 파하드가 이어받았습니다. 우리 조부모님들이 형제가 되었듯이 우리도 형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두 청년이 손을 맞잡았어요. 그 순간 5만 명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강태원 씨가 제게 다가왔어요. 알라시드 고모님, 저희 아버지가 남긴 물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작은 통장이었어요. 1975년 사우디 근로 시절 만든 통장이었죠. 첫 월급 10만 원이 그대로 있어요. 아버지는 이걸 사우디 친구 만날 때 쓰라고 하셨죠. 함께 소주 한잔하라고요. 저는 그 통장을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50년 된 10만 원이라 이자까지 치면 꽤 될 텐데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기공식이 시작됐습니다. 첫 삽을 뜨는 건 박정수 할아버지와 무함마드 할아버지가 함께 했어요. 알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만세! 두 구호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삽이 모래에 박히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수십 대의 드론이 날아올랐습니다. 태극기와 사우디 국기를 그리며 춤을 췄죠. 그리고 마지막엔 한글과 아랍어로 이렇게 써냈습니다. 영원한 형제 1975-2025 한국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우리 아버지들은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도 화답했어요.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우리도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네옴시티는 한국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때 더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네옴시티에 특별 지원을 약속한 거예요. 카이스트 네옴 캠퍼스 설립, 삼성의료원 네옴 분원 개원, 한국문화원 및 한국학교 건립, 한국 전통마을 조성. 사실상 한국 도시를 통째로 옮기는 수준이었죠. 삼성 이사장이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1세대 근로자 후손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할아버지들이 흘린 땀을 후손들의 배움으로 보답하겠습니다. LG 회장도 나섰어요. 네옴시티에 한국 사우디 우정 박물관을 건립하겠습니다. 50년 역사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파이잘이 저에게 속삭였어요. 10년 후엔 여기가 두바이를 넘어설 겁니다. 아니, 5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웃었지만 그게 현실이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건설 장비들이 도착했습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한국의 모든 건설사가 총출동했어요. 그런데 장비 옆구리에 특별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975년 선배님들께 바칩니다. 운전석에는 젊은 기술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 옆엔 1세대 근로자들이 함께 탔습니다. 50년 전 경험을 전수하기 위해서였죠. 이 바람이 불 때는 조심해야 해. 모래 폭풍이 올 징조야. 네, 할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해질 무렵 특별한 세레모니가 있었어요. 타임캡슐 매립식이었습니다. 1975년 근로자들의 편지, 2025년 기술자들의 다짐, 그리고 양국 어린이들의 그림을 함께 묻었어요. 50년 후인 2075년에 열어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후손들이 더 위대한 일을 이루었기를 바랍니다. 캡슐을 묻는 순간 박정수 할아버지가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호야, 너가 늙어서 여기 다시 와라. 그리고 이 캡슐을 열어라. 네,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그날 밤 성대한 만찬이 열렸습니다. 한국 음식과 아랍 음식이 함께 차려졌어요. 50년 전 그랬던 것처럼 김치와 쿰스, 불고기와 케밥, 소주와 아랍차가 한 상에 올랐죠. 강태원 씨가 제게 소주잔을 건넸습니다. 고모님, 한국말로 건배사가 있습니다. 위하여, 위하여. 모두가 잔을 들었어요. 한국인도, 사우디인도, 그리고 지켜보던 미국 기자들도. CNN 기자가 생중계로 전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시작된 우정이 오늘 거대한 동맹으로 완성됐습니다. 백악관에서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트럼프는 아마 후회했겠죠. 한국을 적으로 만든 것을.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불꽃놀이가 시작됐어요. 하늘의 태극 문양과 초승달이 동시에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거대한 글씨가 떴어요. 브라더스 포에버 영원한 형제라고 영어와 한글로 썼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와 무함마드 할아버지가 다시 한번 포옹했습니다. 다음 생에도 만나자, 친구. 인샬라. 꼭 그러세.
그 순간 5만 명이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아버지 사진을 하늘에 들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당신의 약속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뜨거운 사막의 바람이 아니라 시원한 홍해의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50년 전 고인이 된 이들이 축복을 보내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첫 번째 건물의 기초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건물의 이름은 김상철 알라시드 우정타워로 정해졌어요. 한국과 사우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워싱턴 국무부 회의실, 한국 외교부 김효진 차관이 중앙에 앉았고 미국 측은 국무장관을 비롯해 10명이나 둘러앉았습니다. 입장이 완전히 역전된 거였어요. 한국의 조건을 들어보겠습니다. 김 차관이 서류를 펼쳤어요. 첫째, 조지아 사태 피해자 전원에 대한 공식 사과와 배상. 이미 약속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둘째, 한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요구 전면 중단. 미국 측이 술렁거렸어요. 그럼 기술 협력은 어떻게? 협력이 아니라 일방적 요구였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한국이 제공할 기술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셋째, 한국 전문 인력에 대한 특별 지위 보장. 외교관에 준하는 면책 특권을 요구합니다. 이건 파격적인 요구였어요. 사실상 치외법권을 달라는 거였으니까. 그건 너무 과도한. 김 차관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과도하다고요? 여러분이 우리 국민을 쇠사슬에 묶었습니다. 이 정도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넷째,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사업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 보장? 어떤 형태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국무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재개해 주십시오. 그건 기업들이 결정할 일입니다. 정부가 강요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 차관이 미소를 지었어요. 신뢰를 회복하는 게 먼저겠죠. 그리고 경쟁력 있는 조건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사우디나 중국보다 나은 조건을요? 미국 측은 당황했어요. 이제 그들이 을의 입장이 된 거였으니까. 그때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칼리드 왕자였어요. 아들, 미국이 어떤 제안을 하든 우리가 2배를 제시하게. 알겠습니다. 전하. 경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한국을 차지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일본도 가세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의 10년간 전력 무상 제공? 중국은 더 파격적이었어요. 상하이 푸둥 전체를 한국 기업에 99년 임대, 유럽연합까지 뛰어들었습니다. 한국 기업 유럽 진출 시 모든 규제 면제. 이제 한국은 선택만 하면 되는 입장이 됐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21세기의 진짜 권력은 군사력이 아니라 기술력이라는 것을. 팔로알토 스탠퍼드 대학가. 평소엔 조용한 이곳이 발칵 뒤집혔어요. 구글, 애플, 메타,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들이 모두 모였거든요. 의제는 단 하나. 어떻게 한국과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팀 쿡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오판했어. 한국 없이는 아이폰도 만들 수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지. 선다 피차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글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야. 삼성 메모리 없으면 인공지능 서비스가 불가능해. 그때 젊은 창업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냥 한국에 투자를 늘리면 안 될까요? 서울에 제2본사를 세우는 거죠. 모두가 놀랐지만 곧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구글, 서울 강남의 아시아 총괄본부 설립 계획, 애플, 판교의 글로벌 I&D 센터 투자 검토, 테슬라, 청택의 배터리 공동연구소 제안, 실리콘밸리가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며 5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한국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세계로 나갔지만 이제는 세계가 한국으로 구애하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는 신중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파트너십만 받아들일 것입니다. 구글 엔지니어들이 한국어 학습을 시작했고 애플은 한국 대학과 산학협력을 추진했습니다. 한국과 함께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이게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모토가 됐어요.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건 한국인들의 태도였어요.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했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선배들이 흘린 땀과 피 덕분입니다. 한국 정부도 현명했어요. 외국 기업들을 환영하면서도 핵심 기술은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협력은 하되 종속되지 않는다. 이게 한국의 원칙이었죠. 몇 개월 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올해의 주제는 기술 주권 시대, 새로운 균형점 찾기였습니다. 기조연설자는 한국산업부 장관이었어요. 기술은 특정 국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술을 대하는 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무기가 아닌 다리로 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제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특별한 파트너십, 미국의 반성과 제도약, 중국과 일본의 새로운 협력.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기술 없는 패권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저는 마지막으로 네옴시티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삼성 반도체 공장 건설이 한창이고 LG 배터리 공장 부지가 정리되고 있었죠. 강태원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그는 네옴시티 한국기술단지 준비위원회 위원이 되어 있었어요. 알라시드 고문님, 이 모든 게 꿈만 같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50년 전 우리 아버지들이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기 시작한 거죠. 해가 질 무렵 우리는 홍해가 보이는 언덕에 올랐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저게 미래의 한국 사우디 우정의 다리가 놓일 자리입니다. 홍해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다리 계획. 한쪽엔 태극기, 다른 쪽엔 사우디 국기가 펄럭일 예정이었어요. 이 다리를 건너면 아프리카입니다. 한국 기술이 아프리카로 가는 관문이 될 거예요. 저는 아버지 사진을 꺼내 하늘에 들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당신의 약속이 이렇게 큰 희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시작된 우정, 그것이 오늘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힘으로 지배하려 했던 세계를 한국은 기술과 신뢰로 이끌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K-테크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 기술자 300명을 쇠사슬에 묶은 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세계 질서를 뒤흔들었는지 들려드렸습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흘린 땀방울이 오늘의 기적을 만들었다는 사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선배들이 세계 곳곳에서 흘린 땀과 눈물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의 가치를 지켜나가는데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